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이 출장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서 수업을 하지 못하게 된 점 정말 미안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보충하는 의미에서 여러분들과 영상을 통해서 수업을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어떤 수업이냐면 먼저 그 2단원 현대 원자 모형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우리 저번 시간에 뭐 톰슨의 원자 모형,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 뭐 이런 걸 배웠었죠? 그래서 그 이후 그 이후 지금 현대에는 어떤 원자 모형이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그 원자 모형을 알려면 먼저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양자수와 오비탈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얘네들이 뭔지에 대해서 알고 그걸 통해서 현대 원자 모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오늘 수업을 조금 나가기 전에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던 그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러더퍼드가 뭘 발견했었죠? 그 원자의 구조 중에 원자 핵을 발견했었죠. 가운데 양전하를 띠고 있는 원자 핵이 있고, 그걸 러더퍼드가 발견해냈고, 그리고 그 주변을 전자가 마치 행성처럼 돌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뭐 요렇게 돌 수도 있고, 요렇게 돌 수도 있고, 뭐 요런 식으로 돌 수도 있고, 요런 식으로 막 전자가 원자핵 주변을 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오, 러더퍼드 네 말이 맞구나 그러면서 러더퍼드 원자 모형이 실제 원자가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이 아니야, 이건 좀 틀렸어 라고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과학자들이 어떤 주장을 했냐 하면, 먼저 첫 번째로 이 가운데에 양전하를 띠고 있는 원자핵이 있고, 그 전자가 이렇게 있을 때 둘이 인력에 의해서 이렇게 부딪힌다라는 거예요.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떨어지면 양전하랑 음전하랑 만나니까 없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원자의 안정성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게 러더퍼드 원자 모형의 한계 중 하나였어요. 그리고 다음 또 한 가지의 관계가 있었는데 뭐냐면, 이렇게 전자가 있고 그리고 그 원자 핵이 있을 때 이렇게 굴러 떨어진단 말이죠. 굴러 떨어지면 러더퍼드 원자 모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무스하게 떨어져서 이거 전자가 원자핵으로 떨어질 때는 이렇게 스펙트럼의 빛의 형태로 이렇게 방출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막 높은 건물에서 밑으로 떨어질 때 깍 하면서 비명 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자도 밑에 층으로 떨어질 때는 막 이렇게 빛을 내보내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쭉 스무스하게 굴러가면 빛도 스무스하게 연속 스펙트럼이 나온다라는 게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의 한계였어요. 그러니까 수소 원자의 전자가 떨어질 때는 연속 스펙트럼으로 나올 거라고 러더퍼드는 예상을 했는데, 근데 실제로 측정을 해봤어요. 그 실험이 여러분들 교과서 68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 68페이지에 그 수소 원자 스펙트럼 관찰하기 요 실험이 있는데, 그 실험을 이용해서 실제로 수소 원자가 이렇게 빛을 내보낼 때 어떤 식으로 빛을 내보내는지 간이 분광기를 이용해서 봤더니 어떻게 나오냐 하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보기 좋게 그림으로 나타낸 게 요거인데, 어때요? 보면 연속 스펙트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선으로 나오는 스펙트럼을 관찰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보고 러더퍼드 모형은 틀린 모형이다 라고 과학자들이 주장을 했고, 그러면 진짜 원자 모형이 뭐야? 라고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했는데, 그런 의심을 품었던 과학자들 중에 한 명인 요 보어라는 사람이 나오면서 보어의 원자 모형을 주장했어요. 보어가 주장한 의견이 뭐냐 하면, 이렇게 전자가 있고 양전하가 있고 그 원자핵이 있고 이렇게 스무스하게 굴러가는 게 아니라, 이런 내리막길이 아니라 이렇게 계단 형태로 떨어진다라고 보어는 주장을 했어요.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 있으면 설명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먼저 이렇게 계단의 평평한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전자가 있으면 떨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요 양전하랑 그 원자핵이랑 전자랑 떨어져서 만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의 안정성을 설명할 수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층이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떨어질 때 빛을 방출하고 얘가 이렇게 떨어질 때 빛을 방출하는데, 연속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턱 이렇게 걸려가면서 떨어지니까 선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어는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의 한계인 이 1번, 2번을 해결한 새로운 보어의 원자 모형을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보어의 원자 모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아까 말한 것처럼 보어의 원자 모형은 이렇게 층이 있어요. 1층, 2층, 3층, 4층. 그렇게 1층, 2층, 3층, 4층 있는데, 이 숫자로 말하긴 좀 보어는 없어 보였나봐요. 그래서 여기 K층,
L층, M층, N층이라고 부르기로 했고 사실 뭐 층이 아니라 껍질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전자가 존재하는 궤도인데 궤도는 이제 2D 얘기고 3D잖아요. 이렇게 구형태 3D니까 궤도가 아니라 껍질이라고 부르기로 했고 그 껍질이라는 걸 받아가지고 K 껍질, 뭐 L 껍질, M 껍질, N 껍질 이런 식으로 불렀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K 껍질은 1층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N은 1, N은 2, N은 3층, 뭐 N은 4층 이다라는 의미에서 1, 2, 3, 4, N은 1, N은 2, N은 3, N은 4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는데 그때 요 N을 층이라고 부르긴 좀 없어 보이죠? 층이 아니라 주양자수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껍질에 번호를 붙이고 그 번호를 n으로 해서 주양자수라고 부르기로 했고 그리고 뭐 이건 당연한 건데 계단에서 층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힘들잖아요. 내 에너지를 써야 되잖아요. 올라가려면. 그러니까 높은 층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높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1층, 2층, 3층, 4층 층이 올라갈수록 에너지는 점점 커진다. 그래서 원자에게서 멀어질수록 에너지 준위는 크다. 준위가 레벨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레벨, 그러니까 에너지가 크다. 점점 이렇게 껍질수가 커질수록 원자에게서 멀어질수록 에너지는 크다. 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어요. 이게 보호 원자 모형의 핵심이에요. 이렇게 K층, L층, M층, N층, K껍질, L껍질, M껍질, N껍질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껍질로 그 존재하고 있고 그 껍질에만 전자가 존재한다. 라는 게 보호의 원자 모형이었어요. 그럼 이제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으로는 수소의 선 스펙트럼 설명할 수 없었잖아요. 그럼 이제 보호가 주장한 원자 모형으로 수소의 선 스펙트럼을 이제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왜 선 스펙트럼이 나오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은 보호도 물론 얘기를 했지만 요 발머라는 사람이 주로 얘기를 했어요. 어떤 거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요 K껍질, L껍질, M껍질, N껍질이 있는데 그걸 요 1층, 2층, 3층, 4층, 4층, 5층 이렇게 얘기를 하기로 했고 그걸 주양자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요 껍질을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그래서 쭉 끝까지 가면 뭐 무한대까지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요 예를 들면 뭐 6층에서 2층으로 떨어질 때는 선생님이 아까 비명을 지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전자들은 비명 대신 빛을 내보낸다고 했고 그 빛이 수소의 선 스펙트럼 형태로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6번에서 2번으로 떨어질 때, 5번에서 뭐 2번으로 떨어질 때, 4번에서 2번으로 떨어질 때, 3번에서 2번으로 떨어질 때, 그때 각각의 에너지가 다 다를 텐데, 비명 소리가 다를 텐데, 그 비명 소리, 그 빛의 스펙트럼의 에너지를 이렇게 선 스펙트럼의 위치로 나타내 줄 수 있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에너지는 크고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에너지는 좀 작거든요. 그래서 높은 층에서 떨어질 때는 주로 왼쪽에 위치하고 낮은 층에서 2층으로 떨어질 때는 오른쪽에 위치하게 되겠죠. 그리고 요 2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2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가시광선 영역으로 떨어지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볼 수 있는 볼 수 있는 영역은 요 2번으로 떨어질 때만 관찰이 가능해요. 그래서 어떤 층에서 떨어지건 간에 2번으로 떨어질 때 여러분들이 직접 관찰할 수 있는데 그 가시광선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이 발머 계열이라고 불러요. 발머라는 과학자 이름을 따서 발머 계열이라고 했고 그건 2번으로 떨어질 때 2층으로 떨어질 때 해당되는 영역이라는 거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고 그때 에너지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숫자를 구하면 이렇게 수소 스펙트럼의 위치 어디에 위치할 것인지 값까지 다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값은 여러분들 그 페이지 70페이지에 보면 요 에너지 준위가 있는데 그 에너지 준위에 해당되는 껍질 그 껍질의 에너지 준위 차이를 빼준 다음에 파장을 구하는 공식을 이용하면 이렇게 숫자도 정확히 구할 수 있어요. 뭐 어쨌든 이거까지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그 발머가 이제 2층으로 떨어지는 걸 얘기했으면 1층으로 떨어지는 거, 3층으로 떨어지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한 과학자들이 있는데 1층으로 떨어지는 거 얘기한 사람이 바로 라이먼이라는 과학자고 그 라이먼의 이름을 따서 라이먼 계열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같은 원리로 3층으로 떨어지는 거, 여기 3층, 여기 3층이죠? 3층으로 떨어지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한 사람이 바로 파센이라는 과학자고 그 파센이라는 과학자 이름을 따서 파센 계열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각각 라이먼 계열, 파센 계열은 자외선 영역이고 라이먼은 파센은 적외선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관찰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발머 계열보다 조금 중요성이 떨어지는 계열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수소의 선 스펙트럼을 완전히 수치화까지 하면서 정확히 계산해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다들 보호의 원자 모형을 보고 막 감탄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완벽한 모델이 있냐? 넌 정말 천재다. 라고 막 엄청 띄워줬었죠.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수소의 선 스펙트럼의 원리는 이렇게 높은 층에 있는 원자가 바닥층으로 떨어질 때, 밑에 층으로 떨어질 때 그 에너지 차이만큼 막 비명을 지르는 거, 빛을 나오게 하는데 그 빛이 선 스펙트럼으로 나타난다는 거였고, 그 선 스펙트럼을 막 이제 가시광선 영역은 발머가, 자외선 영역은 라이머니, 그리고 적외선 영역은 파세니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각각 선 스펙트럼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완벽히 예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완벽하게 생각했던 보호의 원자 모형이 사실은 좀 시간이 지나면서 현대로 오면서 틀렸다라는 게 어느 정도 주장이 되기 시작했어요. 보호의 원자 모형, 완벽한데? 라고 옛날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세월이 지날수록 아니야, 이건 보호의 원자 모형은 뭔가 아닌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또 한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한계냐면 보호는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보면 어때요? 여기 맨 처음에 우리 맨 처음에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실험도 막 다 수소만 얘기했었고, 그쵸? 지금 다 막 수소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수소 원자 모형, 수소의 선 스펙트럼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수소 말고 다른 원자들은 어떨까? 다른 원자의 스펙트럼은 어떨까? 라고 사람들은 궁금해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만약에 보호의 원자 모형이 맞다면 이렇게 다 똑같이 계단이 똑같으니까 선 스펙트럼 이렇게 한 줄기만 나올 텐데, 근데 실제로 수은이나 네온 같이, 얘는 수소는 전자가 하나거든요. 전자 한 개. 근데 수은이나 네온처럼 전자가 여러 개인 다른 원자들, 다전자 원자들의 스펙트럼을 봐보니까 뭔가 이상했다라는 거죠. 한 개만 나온 게 아니라 보면 막 미쳤어요. 두 개 뭐 이런 식으로 막 엄청 복잡하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호 네 말이 틀린 게 아니야? 수소는 잘 맞을 줄 몰라. 근데 다전자 원자일 때는 네 말이 틀린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현대에 와서 양자역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중에 하나가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게 나와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렇게 전자가 있고 우리가 이 전자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빛을 이 전자한테 줘야 되죠. 그리고 그 전자에서 반사된 빛을 우리가 이렇게 관찰을 하는 건데, 근데 이렇게 빛을 쏴주는 시점에서 이미 전자가 빛하고 부딪혀가지고 다른 위치로 이동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위치, 변화된 전자 위치를 보지 못하고 옛날 위치에 전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전자가 움직였기 때문에 그때 뭐 또 속력이 있을 수 있겠고, 그런 식으로 위치와 운동량을 정확하게 동시에 측정을 할 수 없다라는 게 불확정성의 원리예요. 그걸 주장한 사람이 여기 여러분들 교과서에 72페이지에 보면 하이젠베르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하이젠베르그라는 사람이 이 불확정성의 원리를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요 보호 원자 모형의 한계, 그러니까 다전자 원자일 때 한계와, 그리고 정확히 위치를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전자의 위치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에는 그냥 전자가 대충 요렇게 존재할 것이다. 전자가 뭐 대충 이렇게 존재할 거고, 한 10%, 뭐 20%의 확률로 여기 존재할 거다. 30%의 확률로 여기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확률의 형태로 이렇게 전자의 위치들을 나타내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나타내줄 수 있는 확률, 전자의 확률에 대해서 막 이렇게 점을 찍어서 나타내는 게 요런 전자 구름 모양이고, 그 중에서 요 90% 정도만, 전자가 90%의 확률로 존재할 것 같은 그 부분만 따로 빼서 요렇게 매끈한 구의 형태로 만들어줬는데, 이런 걸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울 오비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비탈에 대한 내용을 했고요. 근데 이 오비탈은 사실 전자들이 뭐 있을 수 있는 확률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 모양이 굉장히 다양해요. 지금 우리 교과서에서도 나오지만 요 동그란 구형의 오비탈이 존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요렇게 팔자 모양, 2D에선 팔자 모양인데 이걸 3D로 바꾸면 R형 형태, 이런 식의 R형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R형 형태의 오비탈도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형태의 모양은 S오비탈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R형 형태의 팔자 모양의 오비탈은 P오비탈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이거 외에도 오비탈이 정말 다양하게 많은데 우리 교과서 하나에서는 이 구형이랑 R형 모양의 오비탈만 배워보기로 해요.
그래서 이 구형의 모양은 S오비탈이라고 하는데 구형, 그리고 구형이다 보니까 이 중심에서 어디에 전자를 향하더라도 다 똑같은 확률로 존재해요. 보면 어디로 가든 다 균형 잡힌 동그란 구형이니까 그래서 방향성이 없어요. 구형은 방향성이 없고, 그리고 사실 요 아까 그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 1번 그 K 껍질, L 껍질, M 껍질 막 이렇게 있고 1번, 2번, 3번 막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S오비탈은 1번 주양자수 1을 갖는 거기에도 있고, 원자 껍질에도 있고, 2번의 주양자수를 갖는 원자 껍질에도 S오비탈은 있고, 3의 주양자수를 갖는 원자 껍질에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전자 껍질에 존재하는데, 반면에 P오비탈은 구형이 아니라 이렇게 R형형으로 생겼거든요. R형형으로 생겨서 여기에서 똑같이 한 뭐 요 정도 나갔을 때 전자가 여기 존재한다면, 똑같은 길이로 여기 나갔을 때는 전자가 없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이쪽 방향에는 있는데 이쪽 방향에는 없는 거, 그러니까 방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고, 그리고 얘는 L 껍질, 그러니까 N은 2였잖아요. L이 2. 그래서 2번 껍질부터 얘가 존재한대요.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이 한 전자 껍질에 PX, PY, PZ 오비탈이 존재한대요. 세 가지 오비탈이 존재한대요. 이거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이렇게 X축, Y축, Z축이 있기 때문에 요런 방향으로 아령 하나, 요런 방향으로 아령 하나, 요런 방향으로 아령 하나, 이렇게 있어가지고 뭐 세 가지 오비탈이 존재한다라는 뜻이에요. 요거에 대해서도 조금 나중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 이 오비탈은 굉장히 복잡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학년 1반 1번 남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 어쩌고라는 애를 딱 알기 위해서는 학년, 반, 번호, 성별을 알면 바로 알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오비탈도 굉장히 많은데, 종류가 많은데, 걔를 좀 분류하기 위해서 마치 학년, 반, 번호, 남자, 성별 이런 것처럼 N, L, ML, MS 이런 식의 네 가지의 구분 기준을 쓰기로 했어요. 각각이 뭘 의미하냐 하면 N은 주양자수, L은 부양자수, ML은 자기양자수, MS는 스핀자기양자수라고 부르는데, 이 N이 뭘 의미하냐면 아까 보호 원자 모형에서도 했었죠? 그 층을 의미하죠. 그 전자 껍질,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그걸 의미하는 게 주양자수인 N이고, 그리고 L, 주가 있으면 부가 있어야 되죠. 그 부양자수를 의미하는 게 L인데, 요 L은 오비탈 모양을 의미해요. 그리고 다음으로 ML이라는 게 나오는데, ML은 자기양자수고 얘는 오비탈의 방향을 나타내는 수치이고, 그리고 MS라는 마지막 MS라는 기준이 있는데, 이 MS는 전자의 스핀 방향을 의미하는 거래요. 일단 요 전자의 스핀 방향은 조금 나중에 하고, 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봐볼게요. 먼저 그 보호 원자 모형 기준으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K 껍질이 있었고, L 껍질, N 껍질, N 껍질 이런 게 있었죠.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 근데 걔네들은 주양자수로 따졌을 때, N으로 따졌을 때 1, 2, 3, 4를 의미했어요. 그래서 주양자수, 그러니까 즉 전자 껍질을 나타내는 그 숫자인 주양자수는 이렇게 증가할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네 번째 껍질. 그래서 이렇게 N은 1인 껍질, 2인 껍질, 3인 껍질, 4인 껍질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이걸 이번엔 껍질이라고 보지 않고 그 레벨이라고 한번 볼게요. 레벨. 그러니까 뭐 1레벨, 2레벨, 3레벨, 4레벨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봐볼게요. 1층, 2층, 3층, 4층으로 봤으니까 레벨로 봐도 되죠. 그랬을 때 먼저 1레벨은 쪼렙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기본 장비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기본 장비 이름이 뭐냐면 S라는 기본 장비예요. 그런데 1레벨이었는데 기본 장비를 가지고 있어요. 이 기본 장비는 0이라는, 그러니까 기본이니까 빵이죠, 빵. 가장 기본적인 장비. 그래서 이 빵인 장비를 가지고 있어요. 레벨 1일 때는. 근데 레벨 1에서 2레벨로 올랐어요. 레벨이 오르니까 어떻게 됐냐면, 레벨이 오를 때 당연히 기본 장비는 가지고 있죠. 근데 기본 장비에 또 새로운 장비를 추가할 수 있었어요. 레벨이 오르니까 새로운 장비를 얻은 거죠. 그래서 그 새로운 장비의 이름은 P라는 장비예요. 요 P라는 장비는 아까 쪼렙 장비는 빵 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좀 레벨이 올랐으니까 0인 장비가 아니라 1인 장비를 갖게 됐어요.
그리고 이번엔 2레벨이었다가 3레벨이 됐어요. 3레벨이 되니까 2레벨이 갖고 있던 장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이번에 또 새로운 장비를 차게 됐는데 그 새로운 장비의 이름은 바로 D라는 장비예요. 그 D라는 장비는 2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는 장비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똑같은 원리로 그러면 레벨 4가 됐을 때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레벨 4가 됐을 때는 당연히 3이 가지고 있는 장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런 다음에 레벨이 올랐으니까 이제 새로운 장비를 또 장착해야 되겠죠. 그 새로운 장비의 이름은 뭐냐면 F라는 장비예요. 그 F라는 장비는 3의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선생님이 요 새로운 장비를 추가를 해줬고 레벨이 오를 때마다 그 장비의 숫자를 얘기해 줬는데 그 장비의 숫자가 의미하는 게 바로 L, 부양자수를 의미해요. 그리고 부양자수는 아까 뭘 의미하냐라고 했었냐면 요 부양자수는 오비탈의 모양을 의미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L은 보면 지금 빵일 수 있고 기본 장비는 빵이고 그리고 1인 장비, 2인 장비, 뭐 3인 장비 이렇게 될 수 있고 아까 기본 장비 이름이 뭐였죠? S라는 기본 장비였고 그리고 그 다음 레벨에서 장착한 장비는 P라는 장비였고 그 다음은 D, 그 다음은 F라는 장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요런 장비들이 있는데 요 장비들의 모양이 뭐냐 하면 요 0이라는 장비는 사실 아까 봤어요. 무슨 장비냐 하면 요 원형의 장비가 바로 기본 장비예요. 그리고 1레벨 올랐을 때 새로운 장비를 장착했죠? P라는 장비를 장착했는데 그 P라는 장비의 모양은 R형형이에요. 그래서 S라는 장비는 구형 그리고 1이라는 P라는 장비는 요런 R형형이다라는 거. D라는 장비의 모양, F라는 모양의 장비도 다 볼 수 있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한번 가져와 봤어요. 요게 사실 실제로 오비탈의 모양인데 레벨을 먼저 1레벨이면 기본 장비밖에 장착 못하죠. 그래서 L은 0이고 그래서 그 그림을 봤더니 요런 구형의 모양이 나온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번에 레벨 2로 올려볼까요? 2레벨이면 기본 장비 장착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원형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아까보다 좀 크기가 커졌죠. 그쵸? 1레벨보다는 2레벨이 더 크기가 클 거라는 거 알 수 있고 그런 다음에 이번에 기본 장비가 아니라 P라는 장비를 장착해 볼게요. 그러니까 어때요? R형형이 나온 걸 볼 수 있죠. 그쵸? 이번에 레벨 올려볼까요? 3레벨로? 3레벨을 올렸더니 기본 장비는 여전히 요 동그라미 모양으로 이렇게 좀 커졌죠? 훨씬 커졌죠? 이렇게 기본 장비는 계속 구형이고 그리고 이번에 P라는 장비 장착해보니까 R형형으로 조금 색깔이 이렇게 두 단계로 나오는데 어쨌든 R형형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번에 그 장비 1번 장비 말고 2번 장비 D라는 장비 장착해 볼까요? 어떤 형식으로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크로버 모양으로 나와요. 그쵸? 되게 신기한 거 볼 수 있죠.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 이거는 뭐 4레벨로 올려서 뭐 다른 오비탈의 모양, 다른 장비들의 모양도 보면 뭐 난리 났어요. 굉장히 다양한 모양을 볼 수 있어요. 종류가 되게 많다 보니까 그냥 우리 그 교과서에서는 그냥 요 가장 기본 장비 0번 장비랑 1번 장비만 보자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구형, R형만 나온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모형도 이렇게 봤고 그렇게 해서 요 부양자수는 요 그 무기이고 그 무기의 모양 구형인지 R형인지 모양을 나타내 준다 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아까 부양자수 말고 또 뭐 했었죠? 자기양자수라는 거 했어요. 자기양자수 ML이라는 거 했었는데 요 L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요 ML에 요 L이 붙었냐 하면 요 ML은 사실 L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ML은 마이너스 L부터 플러스 L까지 존재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L이 0이면 이렇게 L이 0이면 마이너스 0부터 플러스 0까지 그러니까 0을 의미하는 거죠. 그쵸? 그리고 만약에 1이면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D 오비탈 요거 D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 존재할 수 있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2, 0, 플러스 2 이렇게 세 개다라고 하면 안 돼요. 5개 존재할 수 있겠고 3개
5개. 얘 해볼까요? 얘는 마이너스 3부터 플러스 3까지겠죠? ml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총 몇 개? 7개가 존재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ml은 l에 의해서 여러 가지 존재할 수 있는데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0은 0개, p가 1일 때는 l이 1일 때는 p 오비탈일 때는 3개가 존재할 수 있고 d무기 d 오비탈일 때는 5개가 존재할 수 있고 f 오비탈일 때는 7개가 존재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까 요 ml이 뭘 의미한다라고 했었죠? 자기 양자수인데 오비탈의 방향을 나타낸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보면 요 S오비탈은 그냥 구형이었잖아요. 방향성이 없었죠. 그쵸? 그래서 딱 하나만 존재했었죠. 한 개, 0 한 개만 있어요. 방향성이 없으니까 딱 한 개만 있는 거고, P오비탈 같은 경우는 아까 PX, PY, PZ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세 방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ML도 세 방향이니까 세 개가 존재한다. 방향성을 의미한다라고 했었죠. 세 방향이니까 세 개. 그러면 D오비탈은 5방향으로 있을 테니까 다섯 방향으로 있어서 오겠구나 라는 걸 좀 예측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F오비탈은 7이 나왔으니까 7방향으로 존재하겠구나 뭐 이런 것까지 예상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 교과서에는 S랑 P오비탈만 나왔으니까 뭐 여기까지만. 그래서 ML은 방향성을 의미한다 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건 MS인데 요 MS는 뭐든 간에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만 나와요. 요거는 위로 존재하는 전자, 아래로 존재하는 전자, 이렇게 위로 존재하는 건 플러스, 아래로 존재하는 건 마이너스다 라고 해서 이렇게 MS는 두 가지 값만 존재한다라는 거 기억해두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요걸 한번 볼까요? 요 표. 요 표가 무슨 내용이냐 하면 그냥 지금 방금 했던 거예요.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1레벨일 때, 2레벨일 때, 3레벨일 때, 1레벨일 때는 기본 장비만 장착하고 2레벨일 때는 기본 장비랑 L이 1인 장치, P인 장치 장비 장착할 수 있고, 3레벨이 되면 기본 장치랑 1인 장치, P가 1인 장치, 그리고 2인 장치, D오비탈까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다는 거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S오비탈 같은 경우는 아까 그 ML 계산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한 방향이다 라고 해서 오비탈 수는 1개. 그러니까 S오비탈은 당연히 계속 1개. 그리고 P오비탈 같은 경우는 PX, PY, PZ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이렇게 존재했으니까 3개. 그리고 D오비탈 여기도 1, 3은 똑같고, 그리고 D오비탈 같은 경우는 아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플러스 2 5개 존재하죠? 그래서 5개. 오비탈의 수는 이렇게 해줄 수 있고, 2에는 요거 더하면 4개, 뭐 3에는 9개 존재한다 이렇게 해줄 수 있는데, 뭐 공식으로 n제곱이다 라고 했는데 요거 공식은 쓰지 맙시다. 공식 쓰지 않고 이렇게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잖아요.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 생각해 보는 식으로 굳이 외울 필요 없이 생각해주고, 그리고 오비탈 수가 이렇게 방이라고 얘기도 해요. 가끔씩. 왜 방이냐고 하냐면 요 방향성을 갖는, 만약에 3개의 방향성을 갖고 뭐 5개의 방향성을 갖고 하면 그 오비탈의 수, 방의 수를 의미하는 건데, 한 방에 전자가 이렇게 아까 윗전자 아랫전자 2개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윗전자 아랫전자 2개씩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방에 하나가 있으면, 오비탈 수가 하나가 있으면 그 오비탈에 2개 전자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고개 곱하기 2에서 2개가 존재한다, 8개가 존재한다, 18개가 존재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단원에서 정말 외울 게 정말 많았잖아요. 그쵸? 막 숫자들 복잡하고 여러 가지 막 나오는데, 숫자만 복잡하지 조금만 이해하면은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구나 라는 걸 충분히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해서 뭐 오비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 뭐 간단히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보면, 오비탈에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보면 뭐 주양자수, 막 뭐 S오비탈, P오비탈이냐, 뭐 D오비탈이냐에 따라서 엄청 다양하게 있는데, 요런 오비탈을 나타내주는 뭐 기호, 원칙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EPX다 라고 이렇게 써주면 주양자수가 2이고, 그리고 P오비탈의 모양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X축의 방향으로 이렇게 서 있는 오비탈이다 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만약에 뭐 1s다라고 한다면 주양자 수는 1이고 s 오비탈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s 오비탈은 방향성이 없으니까 x, y, z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니까 여기에 x 뭐 1s, x 뭐 이렇게 써줄 수는 없죠. 그쵸?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뭐 3s, 뭐 3px 뭐 이런 식으로 오비탈을 써줄 수 있다라는 거, 뭐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오비탈을 썼을 때 그러면 이 오비탈이 어떻게 생겼구나. 그러니까 3px니까 2px보다는 좀 크겠네. 2px가 이런 모양이었으면은 3px는 좀 큰 이런 모양이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x니까 여기가 x축이겠구나, x축에 이렇게 서 있는 거겠구나 라는 것까지 이렇게 구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오비탈의 이름을 말해주면 그 오비탈이 어떻게 생겼는지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좀 요 현대 오비탈, 현대 원자 모형을 어느 정도 알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오비탈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는 이 오비탈을 이용해서 전자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가, 우리 지금 현대 원자 모형에서 전자들이 이렇게 위치해 있을 거다, 전자들이 이렇게 생겼을 거다라고 말을 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전자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고 그 배치되어 있는 걸 어떻게 표시할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한 내용을 다음 시간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수업 듣느라 좀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선생님과 직접 만날 수 있도록 해요. 수고 많았습니다.